자, 안녕하십니까. 네, 송광진입니다. 자, 오늘 그 설명회를 진행할 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출문제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고, 두 번째로 이제 연간 계획들, 올해 연간 제가 정보 컴퓨터 과목에 대한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가, 그것을 두 번째로 하고, 이제 세 번째로는 역시 이제 공부를 해 나가면서 뭐 스터디 같은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해주는 게 그만큼 시너지 효과가 있고 그럴 겁니다. 그런 어떤 스터디 계획들은 어떤 식으로 해 나갈 건가, 그런 세 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오늘 설명회를 진행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래서 이제 2020년도 기출문제들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 내용하고 교과 교육하고는 구분해서 볼 수 있겠는데, 배점이랄지 이런 경우는 한 3년 동안에 걸쳐서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 점들은 이제 주목을 해서 이제 봐두시고, 내용하고 교과 교육학이 7대3 정도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교과 교육학이 지금 54점, 그 다음에 뭡니까? 내용학이 54점이고 교육학이 26점, 이런 형태입니다. 총 그래서 80점이 됐는데, 올해 전체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는 문제 난이도는 최근 연도로 기준을 했을 때 굉장히 문제 수준은 낮았던 걸로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2차 스터디, 이제 2차를 전부 다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스터디 하셨던 분들 중에서 뭐 이렇게 2차를 준비 않거나 그런 분이 없어요. 전부 다 뭡니까? 자신있게 뭐 1차를 합격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문제 자체가 쉬웠고, 대체적으로 60점대가 다 넘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70점 넘었던 사람도 꽤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74점까지 나왔으니까, 이게 74점까지 나왔는데, 그것도 74점도 자기가 정확히 맞다고 생각하는 것만, 답이 애매하다 싶은 것들은 다 틀리게 했대요. 그래서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거의 뭐 76점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쉬웠던 그런 경우인데,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잘 좀 판단하면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문제가 쉬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2차에 이제 변별력을 두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차 같은 것들이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야만 되는. 그래서 1차 점수에서는 합격자도 보면 거의 점수가 뭡니까, 이렇게 높낮이가 크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2차를 열심히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보면 몇 사람 같은 경우는 뭐 1차 준비하면서 2차를 함께 준비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더라고 보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한번 1차 합격했다가 2차에서 실패했던 경우가, 그런 것들 뭡니까? 징크스가 있나 보죠. 그래서 2차를 막 꾸준히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간 경우를 또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특징이 뭐냐면 쉬었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보면 시 언어에 대한 로직을 좀 분명하게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나왔던 자료구조 문제, 세 문제 전부 다가 시 언어로 돌리면은 실행이 돼서 결과가 다 나옵니다. 그전처럼 알고리즘을 가지고 올 때, 알고리즘 결론은 뭡니까? 컴파일돼서 실행되지 않아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올해 문제는 전부 다 컴파일돼서 바로 실행이 되어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딩 능력을 대단히 강화시키지 않겠는가, 그런 판단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2차에서 코딩 능력을 보고자 하는 시도교육청이 이제 3개로 늘었으니까, 대구하고 경남하고, 내년에는 이제 부산 같은 경우가 포함이 됩니다. 부산이 포함이 되는데, 배점은 뭐 30점 정도로 하는 것이니까, 새 지역을 하는 사람 같은 경우 특히 시 언어를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각 과목별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이 컴퓨터 구조에서 같은 경우는 지금 뭡니까? 논리 회로 쪽에서 디코더하고 멀티플렉서 개념, 요 개념을 이해해야만 문제를 풀 수 있는. 이게 사실은 2점 배점인데, 요거 뭐 4점으로 배점을 해도 될 만큼의 난이도가 높았던 문제예요. 그래서 오히려 보면은 뭐 2점짜리가 더 난이도가 뭡니까? 어렵게 나왔던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같은 경우도 제가 수업할 때 같은 경우는 순서 논리회로 쪽에서는 모의고사 치르면서 제가 문제 한 문제도 내지 안 했습니다. 어차피 논리회로에서 나올 거라고 판단했었으니까. 그래서 그 논리회로에 대해서 이제 여전히 나왔었는데, 그 중에 논리회로 중에서도 이제 멀티플렉서, 그건 제가 이미 그걸 해라라고 꾸준히 간절히 했었으니까. 그래서 연속해서 먼저 순차 논리회로가 나왔다가 결론이 이제 이번에는 논리회로에서 나오지 않을까 그런 판단도 했었는데, 이쪽이었는데 상당히 문제가 좀 어려웠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이프라인인데, 파이프라인에 관해서는 이건 기출문제에서 몇 번 출제가 됐던 유형하고 비슷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해 나가실 때 특히 기출문제에 대한 분석들을 좀 철저하게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하고 연관되는 것들이 이 파이프라인 있죠? 이것도 기출문제에 대한 것만 철저히 하면은 다 나올 수 있던 문제고, 그 다음에가 이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설명해 나가면서 그럽시다. 그래서 이제 파이프라인에 관련된 것들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에서 한 지금 네 번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시험 출제가 자주 되는 쪽에서 다시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것들에서 특히 기출문제 분석들을 좀 철저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체크해야 되는 거죠. 기출문제만 잘 이해하면 풀릴 수 있던 문제, 요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운영체제가 지금 10점이고, 주요 과목이 뭐냐면 운영체제하고 데이터베이스하고 자료구조, 이쪽입니다. 이쪽 점수가 뭡니까? 10점, 10점, 12점 그래서 거의 32점이 돼버리는 거죠. 이 100점은 뭐냐면 작년도도 똑같았습니다. 3개씩 나와가지고, 우리 작년도에도 운영체제, 데이터베이스, 자료구조, 이 3개 과목에서 30점이 넘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운영체제에서 이제 CPU 스케일링 정책에 관련된 문제였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 뭐, 피포 정책이랄지, 뭐, SRT랄지, SJF랄지, 이런 개념보다는 문제가 조금, 좀, 형태를 조금 유형을 좀 변경을 바꿨죠. 바꿨는데, 이제, 기본적 개념만 알고 계시면 풀릴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은 기존에 우리가 뭐 스케일링에서 알고 있는 그런 방식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 근데 그 점은 좀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개념만 파악하셔도 되긴 돼요. 근데 이제, 흔히들 접했던 그런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요구 페이징 기법. 요구 페이징 기법은 이건 뭐냐면 굉장히 흔한, 뭡니까?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에 대한 기법만 알고 계시면, 내가 뭡니까? 페이지 적재나 부재, 적중이 얼마 됐는지, 뭐 이런 정도를 파악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 문제는 쉬웠던 그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파일 할당 방법인데 이것도 그냥 흔하게 접하지는 않았던 내용인데, 과거에 보면 그런 문제들은 뭐 기술고시 등에서 자주 그런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보실 때는 또, 뭡니까? 이런 어떤 기술고시 문제와 같은 것들도 참고를 하시면 되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이 파일 할당에 관련된 것들은 유형이 스타일이 비슷했던 것 중에 하나가 기술고시에서 한번 나왔다는 것.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4점, 4점, 2점에서 이제 10점, 100점이 됐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운영체제 같은 경우는 크게 영역이 뭐냐면, CPU 스케줄링 정책하고, 그 다음에 기억장치 관리 기법에 관련된 거. 요걸 또 나뉘는 겁니다. 이게 결론은 뭐냐면, CPU 스케줄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뭡니까? 프로세스 경영에 관련된 것들이고, 뭡니까? 페이지 교체 기법에 관련된 것들은 기억장치 관리 기법에 관한 것들, 이 두 개로 나누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문제로 가겠는데,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제 ER 다이어그램 문제 있었죠. ER 다이어그램 이 문제도 어렵지 않았던 문제입니다. 굉장히 기본적인 개념들만 알고 계시면, 심지어는 뭡니까? 제가 하고 있는 뭡니까? 일반 과정하고 심화 과정이 있다고 한다면 일반 과정만 충실하셨어도 다 맞을 수 있었던 그런 문제가 ER 다이어그램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크게 이제 ER 다이어그램하고 이제 관계 대수에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SQL, 그 다음에가 이제 트랜잭션에 관련된 것들, 이쪽으로만 딱 나눠서 보면 되겠죠. 근데 항상 SQL에 관련된 개념은 이건 항상 나오는 걸로 고정된 상수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모의고사 치를 때도
그 각각의 8회 모의고사를 칩니다만은 모든 모의고사에서 제가 SQL 문제는 상수당이 무조건 나온다. 제가 그렇게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SQL에 관련된 것들은 내년에 준비하시는 분도 마찬가지 다시 나올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SQL에 관련된 것들은 항상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래서 그 정보 컴퓨터 과목들이 몇 년간 뭡니까? 안 뽑다가 그 이후에 2014년부터 뽑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연속적으로 전부 다 SQL 문제는 항상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뭐 시언어 하듯이 SQL 같은 것들도 항상 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실행도 시켜보시고 그렇게 보시는 게 낫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소 이제 생소했던 것들이 이제 트랜잭션 스케줄링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직렬성에 관련된 문제였었는데, 요거는 뭐냐면 조금은 좀 이렇게 2020년도에 나왔던 문제 중에서 조금은 좀 난이도가 있었던 그런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건 뭐냐면 시중에 나와 있는 책에서 다 설명이 되어 있는 내용들인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기본서로 볼 때 보면 뭐냐면 정익사에 나와 있는 책인데 그 책에서는 서술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데이터베이스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정익사에 있는 책하고 번역서 같은 거 한 권은 추가해서 보는 것이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직렬성에 관련된 그런 문제인데 작년에도 나왔었고 올해는 조금 다른 형태로 이제 직렬성이 있냐 없냐 그거 판단하는 문제였었는데, 그거는 시중에 나와 있는 책자 중에서 비슷한 내재가 책에 있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그대로 해서 쓰는 그런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직렬성에 관련된 것들이 연속해서 2번에 걸쳐서 출제가 됐다라는 것, 그 점을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문제 관련된 것들도 트랜잭션 스케줄링 관련된 것들은요, 기술고시 등에서는 자주 출제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좀 잘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4점, 4점 하고서 2점짜리로 해서 10점짜리가 됐죠. 그 다음에 자료구조인데, 자료구조도 마찬가지, 세 문제씩이 출제가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뭡니까? 4점짜리 나왔었죠. 작년도에는 5점짜리가 있었으면, 올해부터는 시험이 바뀌어서 이제 4점, 4점인데, 작년에 3개가 나왔었는데, 하나는 5점짜리가 돼서, 작년에는 13점이었는데, 올해는 이제 전부 다 4점으로 바뀌었으니까, 3개 내도 12점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3개 다, 최대 힙이랄지, 스택을 이용한 수식의 계산이랄지, 연결 리스트에 관련된 것들, 알고리즘들이 전부 다 시언어에서 컴파일이 된다라는 것. 전부 다 이것들은 실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시언어에 대한 개념들, 시언어로 해서 실행이 가능하도록 문제가 되어 있다는 것. 이 점들 여러분들이 봐보시면 돼요. 그만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임용을 하려면은 시언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정말 필수적인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이제 합격자가 최종적으로 발표가 안 됐으니까 이제 그런 판단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작년에도 보면 그 직강했던 선생들 중에서 현직에서 프로그래밍 개발하다가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1년 만에 다 합격이 되더라고 보니까. 이 장점이 뭐냐면 그만큼 노직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으니까 시언어 가지고서 틀린 일은 없겠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은 다 합격이 됐는데, 그만큼 그러니까 C에 대한 기본적인 바탕들이 중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혹시 시언어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시언어는 항상 코딩 능력을 제대로 갖추고 있어야만이 결론은 합격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명심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직장 생활 했던 분들 중에서 이렇게 빠져나와서 하는 경우들은 딱 보면, 시언어 어떠냐라고 하면 자신 있다고 하는 분들은 보면 최종적으로 보면 합격을 다 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작년에도 여자분이어서는 나이가 좀 30대 후반 정도 되셨는데, 작년에 뭐 이렇게 이제 교육대학원 이렇게 나가가지고 교육대학원 다 거기 가서 거기서 이제 교직 기술 해가지고 시험을 치렀는데 바로 합격하시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최대 힙에 가는 건데, 힙에 관한 것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힙에 관한 건데 이것도 시험에 딱 출제가 될 만한 내용들이었어요. 뭐 최대 힙, 최소 힙인데 힙에 관련된 것들은 출제가 지금 3번 정도 출제됐었죠.
그래서 이것도 기출문제 정도만 잘 알면, 기출문제 정도만 잘 알면 푸는 문제 있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스택을 이용한 수식 계산이죠. 이제 우리가 이제 스택을 이용해서 하는, 스택을 이용해서 할 때 같은 경우는 표기법 중에서 중위법이 아니라 후위 표기법으로 표현을 시켜가지고 연산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관련된 것들인데, 이 내용도 제가 뭐 모의고사에서 그대로 뭐 했던 내용이고 이렇습니다만은, 이것도 기출문제에서 유사하게 객관식 때 한번 출제됐었어요. 기출문제만 잘하시면 다 푸는 거죠. 기출문제. 또 기출문제만 푸시면 다 되는 문제. 자, 저는 이렇게 뭐냐, 기출문제만 잘 하면. 그 다음에 연결 리스트를 가지고서 이제 시언어로 로직 구현해놨던 그런 것들이 이제 연결 리스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하여튼, 물론 이제 자료 구조에는 기본적인 개념도 알고 있어야 되겠지만, 시언어에 대한 능력만 있다고 생각하면 손쉽게 문제를 풀 수 있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번 문제는 시험 출제한 것 중에서요, 애매하다 싶은 문제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해년마다 보면 한 4, 5문제 정도는 항상 뭡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아요. 이 답일 수도 있다, 저 답일 수도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뭡니까? 코딩에서 바로 실행이 돼서 결과가 나와버리니까 다른 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건. 다른 답이. 그래서 문제가 될 만한 문제는 한두 문제만 빼놓고 나서는 전부 다 답이 명확하게 나와버립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굉장히 많이 뭡니까? 이렇게 평가원 측에다가 뭡니까? 이렇게 이 답도 맞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시판이 글이 많이 올라오는데 올해 같은 건 많이 준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 점들을 좀 하시면 합니다. 답이 전부 다 명확하게 딱딱 떨어진다는 것. 그 점이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데이터 통신 문제인데, 데이터 통신 문제에서는 HTTP 요청하고 응답에 관련된 것인데, 요것도 이제 흔하게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모의고사에는 차마 여기에서 문제가 나올까 싶었는데, 기출문제에서 한번 나왔었어요. 기출문제에서 언제 나왔냐면, 객관식 때 문제가 나왔었는데, 객관식에서 그 문제만 잘 파악을 했어도 바로 문제가 풀리는 그런 문제예요. 이게 결론은 뭐냐면, 지금 이야기의 지금 핵심에 딱 줄거리는 딱 두 가지네요. 시연어 제대로 해라. 그 다음에 기출문제 제대로 분석하자. 요게 뭐냐면, 시험 준비하는 데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예요. 코딩 능력, 시연어에 의해서 코딩 능력 강화시켜라. 그 다음에 기출문제 정확히 분석해라. 두 가지. 그래서 HTTP 요청하고 응답에 관련된 것들이 나왔었는데, 객관식 때 나왔던 개념 정도만 이해를 해도 바로 풀릴 수 있는 문제다. 근데 이제 몇 문제는 이제 딱 보면은 뭡니까? 개념을 모른다 치더라도 보니까 한 개 빼놓고는 뭡니까? 보면은 답이 나오게끔 돼 있더라고. 상하 이 앞과 뒤 조건을 살펴보니까 개념을 몰라도 잘 따져보면 거기 안에서는 4점 중에서 1점 빼놓고 3점 정도는 다 풀 수가 있었던 문제예요. 그 다음에 CRC 중복검사, CRC 검사도 이것도 이제 기출문제에서 여러 번 나왔던 문제죠? 근데 CRC도 이제 그런데, 그 이전에는 이제 뭡니까? 내가 송신하면서 뭡니까? FCS를 만들어서 전송을 하지만 이번에는 반대로 송신이 아니라 수신 측에서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이런 문제였어요. 당연히 뭡니까? CRC를 할 때는 두 가지 다 봐야 되는 거죠. 송신할 때하고 수신할 때. 송신할 때는 어떻게 해서 FCS가 만들어지고 수신 측에서는 전송받은 내용이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따지는 문제 중에 하나였었죠. 그래서 전부 다 이것도 기출에서 뭡니까? 이미 나와 있던 그런 내용입니다. 시연어 문제는 작년도로 그 이전에는 그 뭡니까? 문제가 3문제가 출제가 됐었는데 올해는 2문제로 줄었는데 그만큼 이제 자료 구조를 전부 다 코딩을 시연어로 해놔버리니까 한 문제가 준 것 같지 않나. 근데 작년에는 3문제가 나왔습니다만은 올해는 이제 2문제가 나왔었는데 이 시연어에서는 항상 나오는 것이 이 대부름 재규 호출에 관련된 것을 반드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재규 호출 관련. 시연어에서는 반드시 대부름 또는 재규 호출에 관련된 개념은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어차피 시연어에서는 그런 문제가 나온다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자일 처리에 관련된 것들인데, 이건 뭐 노직 개념만 알면 되는 문제죠. 아니 뭐 어렵지 않았던 문제입니다. 어렵지 않았던 문제에서, 4점 2점인데, 시언어 문제는 쉬웠던. 작년도 같은 경우는 시언어가 상당히 까다롭고, 뭡니까, 그렇게 실수를 종종 할 수 있었던, 그런 함정이 있었던 문제였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함정은, 없었던 그런 문제예요. 정보통신 윤리에 관련된 것에서 이제 암호화하고 복호화 개념이죠. 암호화하고 복호화 개념인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어떻게 풀겠다라고 하는 문제에서 너무나 쉬웠던 문제이긴 합니다만 하여튼 정보통신 윤리 쪽에서 꾸준히 시험 출제가 되고 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몇 년 전에도 한번 출제됐었고, 정보통신 윤리가 시험이 다시 시작되고 나서는 3번 지금 문제가 출제됐으니까요. 5번 중에서 3번 출제됐었으니까 정보통신 윤리 쪽은 꾸준히 시험이 출제가 되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보통신 윤리 쪽은 꾸준히 시험 출제가 되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2015년도에 이제 주요 과목들이 이거입니까? 이제 운영체제 데이터베이스 자료 구조가 가장 시험 출제 비중이 높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컴퓨터 구조하고 통신 아닙니까? 요 바운더리로 하면 되겠죠. 근데 2015년도에 몇 개 과목? 3개 과목입니까? 3개 과목인가 해가지고 평가원에서 서울대에서 공청회까지 하면서 3개 과목을 포함시킨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인공지능하고 그다음에 이산수학하고 소프트웨어 공학. 이 3개 과목을 포함을 시켰는데 아직까지 시험 출제가 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이랄지 소프트웨어 공학이랄지 인공지능에 관련된 것에서는 너무나 쉬웠던 거죠. 뭡니까? 교육론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답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하나, 지엽적인 문제 하나 나왔죠. 1점짜리가. 나오긴 했었는데, 글쎄, 2015년도에 개정을 했으니까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나올 가능성은 있는데, 올해도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 내용은 그냥 그렇다고 해서 걷어차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점점 더 출제 가능성은 있을 수 있다라는 판단들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했을 때 이렇게 문제 자체가 뭐 어렵게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도 제가 모의고사 8회 중에서 4회, 4번, 처음 4번만 인공지능이나 뭐 이런 것들을 포함을 시키고 그 이후에는 그냥 아예 제가 제외를 시켰어요. 그래서 나올 가능성이 크게 높지 않아가지고. 근데 점점 더 이 내용에 관련된 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개 과목에 대해서 그냥 버리고는 절대 가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이 내용에 비중을 둬서 또 안 돼요. 너무나 비중을 둬서도 안 되고,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에서만큼은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일반 과정하고 심화 과정에서 이 내용에 관련된 내용들을 포함을 시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하실 때 같은 경우 기본적인 것들은 좀 알고 가시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나 같은 경우는 그냥 주요 과목만 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안 나올 걸 판단하고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도 있어요.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제 만에 하나라도 혹시 나와가지고 그 점수 못 맞아버리면 자기 운명을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그냥 가감히 버려라 그렇게는 저는 말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 몇 개 개념 정도는 꼭 갖고 하라 그래야겠다. 그래서 인공지능에 관련된 것들도 제가 모의고사 4에서 한 3문제 정도? 3문제 정도 있으면 꼭 그런 정도 개념은 보고 가라 그 이야기니까 그 정도는 이제 보고 가시면 이제 좋겠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추이로 봤을 때는 그렇게 여러 개가 다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이 3개 중에서 1개 정도는 문제 나온다 할지 이런 거니까 그 점만 이제 감안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육학에 관련된 것들은 제가 뭐 따로 어떻게 뭐 설명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뭐 제가 이쪽 파트를 이제 강의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건 교육에 관련된 것들은 혹시 여러분들 수업을 들으신다면 그때 뭐 설명하실 수 있겠죠. 내가 듣기로는 이번 교육학도 대단히 문제가 쉬웠던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서술을 하는 데 있어서 뭘 빼냐 안 빼냐 뭐 요건 좀 논쟁이 좀 있더라고 보니까. 논쟁이 있는데
교육과 교육론도 문제는 뭐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딱 보시면 이제 아시겠죠. 아, 공부를 하실 때, 누차 반복을 합니다만은, 코딩 능력을 먼저 갖춰야 되겠다. 코딩 능력을 갖추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위에 있다는 거. 그 점 하나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출 문제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 나가라. 기출 문제만 제대로 이해해도 문제의 3분의 1은 풀 수 있다. 3분의 1은 공부가 된 걸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내가 표시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뭡니까? 기출에서 이미 한번 유사하게 시험 출제가 됐던 그런 내용들 아닙니까? 요거 페이징도 이거 마찬가지죠? 요거 페이징도 이거 나온 거니까. 마찬가지.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해서 이제 뭡니까? 기출 문제에 관련된 설명을 해드렸고, 이런 것들은 이제 참조를 하시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뭡니까? 제가 따로는 올해는 문제가 너무나 쉬워가지고, 쉽고 뭐 명확해가지고 제가 해설 같은 거는 해놓지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뭐 조만간 한번 해서 올릴 겁니다. 올려서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연간 이제 강의를 해 나갈 때, 할 건데, 사실, 강의를 이제 좀 뭡니까? 이렇게 이제 삼수나 이렇게 하시고, 이런 분들은 굳이 이렇게 이제 강의를 처음부터 들을 필요는 없고, 이제 뭡니까? 문제풀이나 모의고사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되지만, 강의를 처음 접한, 이제 처음 임용고시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전체적으로 쭉 따라오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반 과정인데 일반 과정에 관련된 거? 일반 과정에 관련된 것들은 보죠, 이렇게 출제해서 보면 논리회로, 컴퓨터 구조, 운영체제, 데이터베이스, 자료 구조, 컴퓨터 네트워크 보안, 보안에 관련 아까 이제 뭡니까? 정보통신 윤리에 관련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나 소프트웨어 공학인데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 이전에는 문제가 출제가 됐었는데 이게 그 비중은 높지 않습니다. 저도 이것도 프로그램 언어는 PL에 관해서는 많이 문제 나와봐야 한 문제 정도나 한 문제는 한 2점짜리 나올 거 나와도 그 이야기 했었는데 프로그램 언어론에서는 지금 3년째 시험 안 나오고 있죠. 3년 전에는 한번 나왔었고 근데 이제 프로그램 언어론에 관해서 뭡니까? 꼭 알아둬야 될 거 뭐 매개변수 전달 방법에 관련된 것이랄지 동적 영역 규칙, 정적 영역 규칙들이 있죠. 이런 내용인데 메인 과목이라고는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메인 과목은 여기서 보면 이런 내용이고 이런 내용들이 메인 과목에 해당되는 거고 프로그램 언어론이나 소프트웨어 공학에 관련된 것들인데 요거는 끝에 가서 시간 자체는 제가 많이 하지 않습니다. 이건 많이 하지 않고 필요한 내용들 책에서 했던 것들 그런 것만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 이전에는 제가 그 이전까지 책을 할 때 제가 3년 연속 뭡니까 개정하지 않고 제가 했었는데 올해는 일반 과정하고 심화 과정을 개정을 시킬 겁니다. 지금 개정 중에 있으니까. 그래서 개정을 할 텐데 일반 과정에서 1, 2가 있는데 2020년도에 제가 개정한다라고 얘기했죠. 개정을 시키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내용이 많이 추가가 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뭡니까 문제 같은 거 바꾸고 뭡니까 뭐 틀린 거 있으면 뭡니까 수정도 하고 뭐 이렇게 해놨으니까 책에 뭐 근간이 뭐 이렇게 바뀌거나 그러진 않습니다만은 문제가 바뀐다 할지 조금 표현 자체에 좀 까다롭게 됐던 것들을 뭐 쉽게 한다 할지 이런 식으로 개정을 시켜서 일반 과정을 할 텐데 일반 과정은 이제 3개월 과정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 공부 준비하시는 분들이 뭡니까 편하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어렵지 않게 되어 있는 게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일반 과정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심화 과정 쪽인데, 심화 과정도 이제 3개월 과정인데, 올해는 마찬가지, 개정판을 냅니다. 이것도 개정판을 내서, 자료 구조, 컴퓨터 구조, 운영체제, 데이터베이스,
자료 구조. 이제 여기서 포함시킨 게 이제 이산 구조나 인공지능이죠. 이제 제가 뭡니까? 소프트웨어 공학은 뭡니까? 일반 과정에서 다루고, 그 다음에 뭡니까? 컴파일러, 아니 뭡니까? 인공지능이랄지, 이산 구조 같은 것들은, 심화 과정에 다룰 겁니다. 이제 컴파일러 입문인데, 컴파일러에 관련된 것들도 과거에는 시험 출제가 꾸준히 됐었어요. 3년 전. 3년 전에 나왔던 게 뭡니까? 컴파일러 입문에서 나왔었죠. 뭐, 구멍 뭐, 자파징 하는 거 나왔었는데, 컴파일러 쪽 같은 경우도 제가 수업을 할 때는 그렇게 이것도 이제 메인 과목이라고는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죠. 근데 꼭 필요한 문제, 기출에서 나왔던 문제 정도, 이런 문제만 보시고 컴파일러 입문, 인공지능, 이건 메인 과목이 아니다. 제가 했던 이런 과목에 중점을 해서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새롭게 추가가 됐던 것들을 저는 일반하고 심화 과정에 나누어서 체계를 뭡니까 분산을 시켜놨습니다. 그 점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일반 과정, 심화 과정이 끝나면 딱 6월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풀이 과정이 이제 7, 8, 9. 7, 8, 9인데 이제 7, 8, 이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특강 중에서 시언어 같은 경우는 제가 시언어 같은 경우 이렇게 탄소를 해서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뭡니까? 캠타시아에서 음성으로 컴파일을 직접 시키면서 강의가 돼요. 그러니까 그 캠타시아라고 하는 것에 제가 뭡니까? 이렇게 이어폰 끼고서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해서 직접 컴파일을 시켜서 실행 결과 보여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시언어 같은 경우를 하실 때 같은 경우는 절대 뭡니까? 시언어 공부를 하실 때 눈으로 하지 마시라는 얘기죠. 시언어 공부할 때 보면 그게 강의에서 눈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컴파일 시켜보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그것도 뭐 바꿔보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제 카페에 가서 보시면 C 컴파일러라고 하는 거 또 있고 그 다음에 컴파일러도 있고 어떤 식으로 뭡니까 설치를 시켜서 컴파일을 어떤 방식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다 동영상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제 시연어 하실 때 같은 경우는 반드시 그거 깔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 카페에 가서 보시면 시연어 컴파일러 설치 방법과 실행 방법에 대한 것도 있고 SQL에 관련된 것도 SQL 마이 SQL 설치한 방법하고 어떤 방식으로 동작되는가 그런 거 설치되어 있어요. 프로그램까지 올라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실 때는 시언어랄지 SQL 같은 것들은 여러분 컴퓨터 앞에다 깔아놓고 나서 언제든지 의문사항이 생기면은 뭡니까 입력시켜서 실행해서 돌려서 결과가 확인되는 것들 이런 과정들을 반드시 습관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시언어 같은 거 이렇게 나와서 하는 것들 보면 의문사항이 있으면 직접 넣어보면서 결과 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언어 같은 경우는 1강부터 30강까지 해서 기출문제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하고 적중문제까지 해서 적중문제는 한 문제에서 보면 한 5, 60개 정도 될 겁니다. 5, 60개 정도 되고 기출문제는 시언어가 꼭 우리 정보 컴퓨터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시언어 문제는 전기전자통신에서도 꼭 한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기술이라는 과목입니다. 기술이라는 과목에서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에도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시언어 같은 경우는 이 책에 대해서는 올해는 개정하지 않습니다. 작년에 이미 책을 개정을 시켜가지고 작년에 시켜서 올해는 책 자체가 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분석인데 기출문제 분석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 자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뭐 바뀌거나 뭐 그런 내용이 아니니까 그래서 기출문제도 개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대로 쓸 겁니다. 그래서 일반 과정, 심화 과정,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이때는 개정이 되지만 나머지 기출문제 분석집이라는 책자하고 시언어 책은 개정돼 있지 않다라는 거.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할 겁니다. 논리회로 컴퓨터 운영체제 데이터베이스 자료구조 컴퓨터 네트워크 프로그램 언어로 이런 방식으로 쭉 해줄 거고 시언어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있어요. 시언어는 뭡니까? 여기에서 기출문제가 있으니까 여기서 있으니까 굳이 여기서 뭐 시언어를 중복이 살 필요는 없죠. 제 강의에서는 그렇게 이제 일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이제 7, 8, 9가 될 겁니다. 7, 8, 9가 되면 이제 이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해년마다 시험 볼 때 보면 그렇지만 이제 긴장을 하면서 해야 될 시기가 이제 7월부터입니다. 그래서 7월 달부터 저는 이제 적중 문제풀이 과정을 들어가는데 이 적중 문제풀이는 제가 해년마다 책을 새롭게 냅니다. 새롭게 내는데 이게 문제 자체를 이렇게 똑같이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뭐 숫자를 바꾸든 뭐 하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부 내용은 이제 조금 겹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뭐 값을 바꾼다 할지 제가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바꿉니다. 그래서 해년마다 저 같은 경우는 2015년도 것,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책이 다 따로 있으니까 올해도 이게 내년에도 마찬가지 2020년도 문제풀이집을 다시 개정을 시켜서 내서 이제 탈 겁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과목별로 보면은 한 이제 7, 80문제 정도씩 됩니다. 7, 80문제 정도 되니까 그런 정도 가지고서 하시면 이제 내가 시방 과정까지 했던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해 나가는 거죠, 이제. 이제 내가 이제 이론 과정을 거쳤으니까 문제풀이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적응을 해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문제들을 이제 적응을 해 나가시고. 그래서 이제 문제 적응을 해 나가시는데 보면 기출문제 나왔던 거라고 보시면 유사했던 문제도 많이 있으면 문제풀이에서 보면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서 봐두시고 이제 마지막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최종 모의고사를 이제 9월하고 10월에 걸쳐서 할 겁니다. 9월하고 10월에 걸쳐서 할 건데 요거는 시험 출제 유형에 맞게끔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내가 여기에서 문제가 출제가 될 거라고 판단된 내용에 대해서만 하고 불필요한 내용 같은 경우는 절대 저는 하진 않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올해 모의고사 8회를 하는 중에 논리해로 분야에서 순서 논리해로는 문제 한 번도 낸 적이 없어요. 낸 적이. 저는 뭡니까? 순서 논리해로는 안 나올 걸 판단했으니까. 그리고 뭡니까? 논리해로에서도 먹스해로만 한 데가 3번 정도 있을 겁니다. 먹스해로에서 나올 거라고 판단했으니까 제가 이미. 그 정도니까 이제 모의고사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풀이 같은 경우는 전체 내용을 다 살펴보는 거고, 이제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자, 이쯤에서는 이런 문제가 나올 거라고 판단해서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대략적으로 그런 예측은 가능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를 들어서 뭐 운영체제에서 프로세스, 경영에서 하나 나올 거고, 기억장치 경영에서 하나가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미 그 기출문제들 그런 식으로 다 돼 있고, 분석을 해보면요. 그래서, 출제가 반드시 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것들만 제가 해내요. 아까 컴퓨터 구조 중에서 보면은, 컴퓨터 구조 중에서 파이프라인이 있었죠? 파이프라인 문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파이프라인이 나왔는데, 그걸 제가 마지막 8회 모의고사에서 했어요. 여기 나올 가능성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뭡니까? 8회가 올 때까지 보면 출제될 수 있는 뭡니까? 유력한 문제들을 이제 내나가는 것이니까. 그래서 컴퓨터 구조에서는 파이프라인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싶어서 제가 이제 시기를 언제 넣을 건가를 판단해요, 제가. 그리고 아까 뭡니까? 스택을 이용한 자료구조 수식의 계산이 있죠? 그것에 관련된 문제 같은 경우가 제가 뭐 6회에서가 문제를 했을 겁니다. 거의 비슷한 형태로 이렇게 해서. 그래서 모의고사는 말 그대로 실전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서 선별해서 해 나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연간 계획의 전체가 이런 방식으로 진행해 나간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저 수업은 이제 전부 다 일요일 날만 합니다만은 기출문제 분석 같은 경우는 그거는 이렇게 따로 할 수가 없어가지고. 기출문제 3, 4, 5월만 제가 기출문제 분석은 금요일 날 합니다. 금요일 날. 그리고 이제 일요일만 쭉 해 나가면 되죠. 그래서 일요일만 꾸준히 해 나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까지가 연관 계획이 되겠고,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항상 지금 뭡니까 이제 하면서 강의를 진행하면서 하는 게 이제 스터디 룸을 제가 이제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제가 스터디 룸을 시작한 지가 내년이면 한 이제 5년째 가는 것 같습니다. 내년이면.
그래서 이제 스터디룸은 이제 뭡니까? 새 오피스텔에 얻어가지고 그 스터디룸을 진행을 해 나가는데 지금은 이제 2차를 하시는 게 2차를 하는데 스터디룸에 모든 요일에 다 차 있어가지고 계속 순환되면서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2차 준비하느라고. 그래서 이제 1월 15일, 지금 2차 하는 분들이 1월 15일까지는 써야 될 겁니다. 1월 15일까지 써야 돼서 1월 15일 이후부터서 2021년도 대비 이제 스터디를 편성을 할 겁니다. 제가. 스터디를 편성할 건데, 당연히 이제 스터디 하는 목적은 뭡니까? 서로 간에 이렇게 토론을 통해서 하다 보면은 그만큼 공부에 대한 효율성이 높아질 거 아닙니까? 효율성이 높아지면서 시너지 효과가 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뭡니까? 서로 호흡이 잘 맞으면 다 합격을 해요, 보면. 제가 스터디를 짜가지고 뭐 전원 스터디가 합격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다 스터디룸을 하면 뭐 4명, 5명 이런 식인데 4명, 5명이 다 합격이 돼가지고 최근에도 이제 뭐 방학 되면 한번 그 스터디 했던 분들 다 모여서 한번 하자고 저한테도 연락 오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역이 막 다 뭐 어디는 뭐 서울에 있는 사람도 있고 뭐 경남 있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럴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지금도 연락을 하고 그렇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만큼 이제 스터디라고 하는 것 자체는 서로 간에 호흡이 맞아야 되는 거고, 서로 간에 호흡이 맞아야 되는 거고, 그렇게 호흡이 맞아서 잘 되는 팀들이 다 합격을 하는 거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스터디 같은 경우도 공부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들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스터디 할 때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렇게 저는 서로가 이렇게 서로 간에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처음 만나서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스터디를 해놓고 나서 2번, 3번 정도는 계속 관찰해보고 물어보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안 맞으면 이렇게 조정을 시키고 그래서 이제 한 달 정도가 지나면서 문제가 없으면 그 팀은 잘 굴러가요. 근데 이제 몇 번 하다 보면은 한 달 안에서 보면 깨지는 경우도 있어요. 깨지면 다시 조합을 시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가장 뭡니까? 서로 간에 호흡이 잘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 지금 스터디룸에서 2차를 그대로 하고 있는 팀이 네 팀 정도는 지금 뭡니까? 1차에서 했던 사람 2차로 그대로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이게 그렇게 하죠. 이게 스터디를 하려고 생각한다면 자 1차 끝내고 2차까지 다 가자. 같이 가자. 그런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서 스터디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스터디 같은 경우도 잘하면 좋은 시너지가 나오고 그렇습니다만 잘못해버리면 제대로 공부 안 되고 흩어지고 뭐 이렇습니다. 제가 왜 스터디룸을 하게 됐냐면 예전에 봐보니까 서로 간에 이렇게 카페 같은데 뭐 해가지고 스터디를 하지 않습니까? 보면은 뭐 하다가 깨지는 경우가 뭐 다반사고 어떤 사람은 뭐 스터디를 뭐 5, 6번인데 다 깨진다는 거게. 그러고 나면 뭐 시간이 지나지 공부는 제대로 안 되지. 그래서 그런 방법보다 오히려 그냥 내가 주도적으로 스터디를 뿌려 나가는 게 서로한테도 좋겠다라는 판단들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지금 5년째 지금 스터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니까 이제 그렇게 스터디를 뿌려서 가끔 제가 참석도 하고 이제 그들하고 뭐 단합대회도 해주고 제가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간에 우정도 쌓이고 그래서 결국 나한테도 뭐 자주 연락을 하고 그렇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스터디 같은 경우는 그런 목적이 돼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뭡니까 서로 간에 파이팅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걸로 이제 스터디가 진행이 돼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이야기 드렸죠. 요 경우는 이제 좀 나중에 이제 고려를 할 거고 위치는 뭐냐면 상도역이니까 여기서 가깝습니다. 노량진에서 노량진 가깝고 상도역에서 보면 휴엔하임 오피스텔이라고 있는데 1020호에서 합니다. 예전에는 제가 스터디 룸을 2개를 운영했어요. 2개를 운영했었는데 2개를 운영하다 보니까 비용도 만만치 않고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막 책을 이렇게 막 2개 내서 막 책 같은 경우도 엉망으로 관리가 되고 그래서 이제 하나를 줄였었는데 모르겠어요. 사람이 또 늘어나면 다시 또 2개로 하든지 뭐 해야죠.
15일부터 제가 할 거고, 지금 현재 스터디룸 안에서는 전공 서적들이 4권씩 정도 있는데 좀 분실된 게 좀 있어가지고 올해는 보완을 시킬 겁니다, 이거. 그래서 전공 서적은 과목별로 한 4-5권 정도씩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테이블 있고, 의자 배치되어 있고, 화이트보드 있고, 2차 할 때 같은 경우 직접 거기서 수업 실험 같은 거 거기서 직접 합니다. 예, 그렇게, 뭡니까? 화이트보드 설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컴퓨터 있고, 그 다음에 복합기가 있는데, 복합기인데 이제 복사도 되고, 뭡니까? 뭐 프린트 역할도 하고. 그래서 여기는 저 렌탈을 해가지고, 스캔까지 다 되네? 스캔도 다 돼 있고. 오피스 단위가 다 이런 것들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주 1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주 1회를 하면서, 2차 같은 경우는 그러진 않습니다만, 1차 같은 경우는 월요일이면 월요일 날, 뭐 9시부터 해서 뭐 5시까지 하게끔 쭉 한 달째. 그런 식으로 스터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1회를 가지고 오는데, 이게 주 1회 하는데 이제 하루 하는 거니까, 요건 스터디 하는 데서 전혀 문제 되지 않습니다. 1차 같은 경우는 하루 동안 딱 서로 간에 준비해 놓고 나서 그 안에 뭡니까? 하시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스터디를 짜주고 나면 제가 전원 스터디가 전원 5명이 다 합격된 팀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 팀에서 스터디를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자료들 같은 경우는 제가 몇 팀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 같은 경우를 제공을 해줍니다. 샘플로.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해라 할지. 근데 이제 스터디도 이제 하는 사람 따라 팀 자체에 따라서 서로 조금 달라요. 다르긴 한데 모여가지고 이제 각 좋은 얘기를 해줘야죠. 처음 만나서는 제가 어떤 방식의 스터디 팀들이 있다. 그런 이야기들은 제가 다 해줄 겁니다. 이렇게 스터디를 해 나갔다. 이런 팀들이 전원 다 합격하고 막 이러더라. 이런 얘기를 제가 해줄 거예요. 사업 형식으로 하고, 뭐 이렇게 스터디 방식이랄지 내용이나 시간, 이것들은 제가 정하기가 그러니까 스터디가 구성이 되면 그 팀한테 맡겨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스터디는 일단은 뭡니까? A팀, B팀, C팀, D팀, E팀, F팀 이야기인데, G팀인데, 이제 G팀 같은 경우 일요일이니까 제 수업이 뭐 일요일 같은 경우는 거의 직강생 위주가 아니라 인강생 위주로 합니다. 수업이 겹쳐버리니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일단은 A, B, C, D, E, F팀을 미리 만들 거예요. 싹 만들어졌으면, 먼저 이제, 오전에 한 팀을 해 놓을 거고, 그래서 이제 인원이 넘쳐버리면, 그 저녁팀에서 이제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해서 총 몇 팀입니까? 8팀인가요? 8개 팀 정도로 4명에서 5명 정도. 이런 방식으로 해 나가는데, 주로 저 같은 경우는 직강 중심으로 스터디를 운영했는데, 다 직강에 있는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인강으로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포함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스터디는 12월 말까지라고 했는데 작년에도 12월 말 이후에 받았습니다. 이후에 받았고 뭐 1월 달에 뭐 등록하신 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다 해서 했고 제 뭡니까 메일로 이렇게 넣어서 하면 이제 스터디를 편성을 시켜 줄 겁니다. 마지막에는 뭡니까? 그 다음에 이제 스터디 양식은 있죠, 거기서? 이제 스터디 양식을 잘 써줘야지, 잘 써줘야만이 제가 뭡니까? 서로 의견이 맞겠다, 시너지 효과가 나겠다, 이런 분들을 잘 만들게 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이제 기본사항은 꼭 받아요, 제가. 기본사항은 받아서 나이랄지, 성별이랄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가지고 스터디를 운영을 해 나가야 되는 거니까, 스터디를 하실 때 이제 이런 스터디 양식을 써주시면 제가 고려 상세히 써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요구사항이랄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읽어보고서 그에 맞게끔 이제 스터디를 진행해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뭡니까? 기출문제 분석하고 연관 계획하고 스터디를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 이제 한 가지 내용만 더 말씀드리고 끝낼 텐데, 그러면 이제 가장 여러분들도 이제 뭐 궁금할 사항 중에 하나가, 그럼 내년에는 인원을 얼마나 뽑을까? 그거 아닙니까? 네? 올해만큼 뽑을까? 그건 저도 잘 모르죠. 네?
근데 이제 그 2015년입니까? 2015년인가에 각 시도 교육청에서 그런 그 정보 컴퓨터의 그 뭡니까? 그 시험 볼 가능성이 있는 분 이런 것들을 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자료로 보자면 중학교가 필수 과목으로 포함이 되고 이때 정보 컴퓨터 과목이 필요로 한 인원들 봐보니까 그 당시에 보니까 3,000명 정도 됐어요. 3,000명 정도. 3,000명 정도가 되는데 3,000명이 이제 충원이 돼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타과에서 이렇게 타과에서 이렇게 정보 컴퓨터 넘어오도록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3,000명 정도가 됐었고 그 당시에 1,000명인가를 5년에 걸쳐서 뽑는다고 얘기했어요. 5년 동안에 걸쳐서 지금 뽑고 있는 과정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처럼 많지는 않겠지만 올해처럼 많지는 않겠지만 일정 수준의 인원은 뽑을 거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그 누굽니까? 우리 교과교육론 강의하시는 교수님이 뭡니까? 충북대에서 박사 받으실 때 이옥화 교수님 밑에서 받았어요. 이옥화 교수님 누군지 모르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컴퓨터 교과 교육에 관련돼서 이제 두 분이 있죠. 크게 교원대에서 이태욱 교수가 있고 충북대에서 이옥화 교수가 있고 이 두 분이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의 컴퓨터 교과 교육을 뭐 시작과 다니고 있었죠. 근데 이제 그 이옥화 교수님이 일정한 역할들을 하시는 분이더라 보니까 그래서 이런 충원 같은 경우 하고 막 이럴 때 그런 조언을 해주는 모양이죠. 그래서 이제 그 교수님이 그런 식으로 뭐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 보니까. 네? 그래서 내년에도 하여튼 뽑는데 올해처럼은 뽑지 않대. 그래도 꽤 뽑을 거라 그렇게 판단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뽑을 수도 있고 그러는 거니까. 어떤 교육 정책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어느 정도 뽑을 거라는 판단하시고 여러분들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할 얘기는 여기까지고,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질문 있습니까? 에? 저기 계세요. 자, 그러면 설명회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